그것들을 합쳐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지난 시간에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과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학습한 그런 이유가 될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5차 역전파법, 백프로포게이션을 이제 배우고 그다음 실습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특히 있으시면 혹시 손 들어 보시죠.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오늘 수업 전에 파이널 PBL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또 제출하시면서 되게 학습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굉장히 여유가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과 Artificial Neural Network. 자, 먼저 실습을 하고 그 다음 이론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그 뉴런, 신경세포가 있으며, 이 신경세포는 혈액 중의 아미노산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하여 주위의 다른 신경세포들의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호가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러면 출력 신호를 생산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며, 그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나 같은 이 복잡한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이 서로 얽혀서 1차 결합하듯이 서로 얽혀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러면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액션이 취해지게 되죠. 이 뇌 속의 신경망을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모델링을 한 것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입니다.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신경망, 그 인공신경망은 이 인간의 뉴런을 모델링한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입력층에 반응, 이제 자극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중과층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모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쉽게 가장 간단한 모델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의 그 자극이 주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즉 X가 들어가면 그 결과물이 Y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X에 어떤 가중치가 주어져서 거기다가 이제 바이어스 또는 뭐 상수항이 더해져서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즉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이게 리니어 펑션 가장 간단한 그런 모델이죠. 예. 자, 요거를 이게 인공지능에서는 W로 보통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배울 때는 이제 Y = AX 플러스 B로 배웠겠죠. 즉 X가 하나 있으면 이 X가 하나의 그 자극이 주어지면 그 변수를 이제 X라고 하고 거기에 상수항을 줘서 AX 플러스 B가 Y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것이 만약에 그 변수가 2개가 되면, 그 2가지 종류의 다른 자극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Y =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같이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X2, 그 다음에 상수항 1이 표현돼서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equal Y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게 3개일 경우에는 X1, X2, X3, 1이 있어서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플러스 d 이퀄 y로 나타나는 식. 이게 이런 걸 하려고 여러분 1차 결합들을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이 바로 이런 걸 하려고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C 상수항은 나중에 처리하기가 간단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축 이동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제 분석할 때는 그냥 빼놓고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x1, x2, x3, x4가 이제 우리가 인풋 베리어블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꼭 하나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둘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극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서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도 같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있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4개 그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2개로 나오게 되는 경우라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x1, x2, x3, x4에다가 인풋이 되면 이 벡터가 들어가면 벡터 y1, y2가 나온다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온다 하는 것은 n차원 벡터가 들어가서 n차원 그 벡터가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건 그 사이에 함수의 모양이 모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선형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선형함수는 if and only if로 there exists a unique linear matrix that satisfies that y is equal to ax 하는 그런 그 행렬 A가 존재해요. 즉 y equal fx인데 그게 리니어 펑션이면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n차원 벡터가 들어가서 n차원 벡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선형함수면 y equal ax라는 행렬 표현이 유일하게 언제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4x1 벡터에다가 2x4 벡터를 행렬을 곱해줘서 2x1 벡터가 나오는 이런 행렬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y equal ax라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그 선형대수학에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자, 근데 이걸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이죠. 수학이죠. 근데 그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x1, x2, x3, x4가 이게 컬럼 벡터가 아니라 로우 벡터로 들어가면 거기다가 4x2 매트릭스를 곱하면 y1, y2가 나온다. 이게 그냥 보통 상식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이게 더 쉽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수학적 이론을 전개할 때 이게 훨씬 맞고 쉬운데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수학 그거는 그 필요한 개념만 이해하고 노테이션은 우리가 편하게 쓴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4가 들어가면 여기가 행렬을 4x2 행렬을 곱해서 2x4 행렬 대신에 그래서 1x2 벡터가 나오게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소리는 자극을 이렇게 줬더니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관계를 맺혀주는 건 이 행렬이잖아요. 이 4x2 행렬이. 이 행렬만 이해하면 그 머신이 그 함수가 그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완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렬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데이터로부터 이걸 추적해서 내서 많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 하는 그 함수가 바로 이 행렬이다. 이 행렬 찾는 게 바로 백프로포게이션이에요. 자,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더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함수가 액티베이션 함수라는 개념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바늘로 살을 찌르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다 약간 반응을 작게 줬을 때는 그 별로 그러니까 뭔가 누르긴 하는데 별로 영향을 못 느끼는데 그게 점점 파고 들어와서 어느 선을 딱 넣으면 아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표현하려는 지금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수학적 표현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그 기본적인 함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던 스텝 펑션이죠. 이렇게 헤비사이드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0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1이 탁 되는 그렇죠? 그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 보통 이런 함수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있다가 x가 0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1로 촥 변하는. 근데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미분 가능하면서 비슷한 함수를 생각해낸 게 우리가 수학에서 쓰고 있던 함수가 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요런 함수예요. 자극이 그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 x가 0보다 작을 때는 거의 0에 가깝다가 요 0에 가까워지면서는 약간 올라가게 되다가 그 0을 넘어서부터는 더 그 큰 값으로 변해가면서 x가 0보다 충분히 커지면서는 약간 커지면서는 이렇게 1 값으로 가는 이런 그 헤비사이드 펑션과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연속 함수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이미 오래 써왔으니까 요거랑 매치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계수를 조금씩만 이제 코에피션트를 주면 요게 점점 더 이 헤비사이드 펑션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헤비사이드 펑션 한번 그려보면 또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숫자를 여기서 스텝 펑션에서 여기서 익스포넨셜에 여기다가 뭐 5배 뭐 스타하거나 뭐 5분의 1에 뭘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맞는 그런 함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하게 해서 만들 수 있죠. 숫자 다르게 하면 다른 함수들이 자꾸 나타나죠. 이렇게 앞에 뒤에 바꿔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델로 딱 만들 수 있어요. 자극이 어느 정도 갔을 때부터 움직이게 하는 건 저걸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f of x는 언제나 0과 1 사이에 값을 갖고 헤비사이드 펑션 같이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0.5 이하고 x가 0보다 클 때는 0.5 이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요 성질이에요. f' of x가 여기 f of x 곱하기 1 마이너스 f of x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을 텐데 자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자, 김 선생님, 김효영님, 이 성질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바로바로 다음 단계로 그 도함수를 찾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함수가 바뀌게 되는데 도함수를 구하고 또 그거에 도함수를 구하고 그거에 또 도함수를 구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 함수가 계속 바뀌어가고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고 그러면 계산 시간이 자꾸 변동돼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답을 못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f' of x가 이런 식을 만족하면 그러면 f' of x를 구한다는 것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또 미분한다 그러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대입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대입한다는 게 얼만큼 컴퓨팅 파워에서 중요한 거냐면 이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저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 데이터들은 그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뽑아와서 프린트아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데이터에. 그러니까 저장 용량도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도 필요 없는, 시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죠. 저장 공간도 사용하지 않고 컴퓨팅 파워도, 컴퓨팅 타임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아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이터레이션에서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은 채로 그냥 다음 단계로 쭉쭉쭉쭉 넘어간다는 거죠. 비용 안 들고. 자, 실제 그게 확인해보면, 이 식이 맞는지 확인해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그 1차도 함수뿐만 아니라 같은 식으로 2차, 3차, 4차 때도 다 워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이제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쓰이는 거는 렐루 펑션을 써요. 근데 기본은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렐루 펑션이나 하이퍼블릭 탄젠트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인공뉴런은 입력 데이터가 하나 둘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N개 입력 데이터들을
다른 인공 뉴런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다 각각의 그 변수들에 대해서 가중치들을 wi들을 결합해서 거기다 바이어스까지 더해서 이것이 아웃풋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값을 이제 값을 활성화 함수에 대입을 해서 그래서 출력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값이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위에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함수로 구현이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입력 데이터 xi들과 가중치 wi들이 주어진 신경 세포를 활성화 함수 f 또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제 도식화하면 여기서 이제 f 대신에 시그마를 사용했어요. 이게 그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시그마를 많이 써요. 표현으로 f 대신에 수학에서는 f of x라고 하던 거를. 근데 어쨌든 이 xi들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가중치들 wi들 웨이트가 곱해져서 1차 결합이 들어가서 그것이 함수 f 시그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아웃풋 y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충 이해가 되죠? 되죠.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그 함수의 그 시그마를 찾는 데는 건 결국 행렬 A를 찾는 데는 거니까 또는 A 트랜스포즈를 찾는 데는 거니까 그 행렬 A를 찾는 거 그거를 이제 학습이라 그래요. 그 신경망을 학습시켜서 그 인공망을 이해하는 거죠. 함수를 이해하는 거죠. 학습. 이 신경망은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로 연결된 뉴런의 모습을 모델화한 것으로서 저 왼쪽부터 이제 이걸 입력층,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서 인풋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인풋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이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거쳐서 뭐 왔다 갔다 무슨 여기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물로 이제 아웃풋 레이어를 거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값과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 주어진 데이터를 잘 판단하도록 신경망의 가중치를 찾는 것이다. 이해되죠? 김태근 씨. 이 가중치를 찾는 게 바로 시그마를 찾는 거다. 행렬을 찾는 거다는 게 쉽게 이해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이 행렬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 행렬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행렬이 결국 웨이트들, WIJ들을 성분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웨이트들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고 행렬이 무엇인지 아는 거고 행렬을 안다면 그게 바로 인공신경망 그 시그마를 이해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인풋을 집어넣기만 하면 거기다 곱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공신경망 완전 이해한 데를 쓴 것은 그 웨이트들, WIJ들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습을 하고 오니까 엄청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옛날에 고등학교 때들 다들 아마 중학교 때도 그렇고 잘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그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했던 이유는 미리 대충 책을 보고 학교에 가서들 공부하셨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수학 배우기 전에는 태어나서부터 미리 그 수학을 공부하고들 학교에 가서 배웠잖아요. 근데 대학에 와서들은 이제 우리들이 예습을 익숙하게들 안 하죠. 워낙 바쁘니까.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고생했으니까. 사실 그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하고 서양의 그 선진 대학 교육에서의 차이예요. 이 수학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예습하지 않고 수업 와서 이해한다는 거는 그거는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번 학기에 짧은 기간이만 겪어봤지만 미리 책을 읽어보고 미리 콘텐츠를 읽어보고 해보고 그러고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를 알고 수업에 와서 자기가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기본적인 패턴인데 사실 그걸 잊어버리고들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2세를 키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 잡담하듯이라도 쓱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라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고 그러고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만 하면서 학습을 하면 그러면 세계적인 그런 천재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술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금 이해가 쉽게 얼굴을 봐도 벌써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걸 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WIJ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WIJ 웨이트를 찾기만 하면 그러면 행렬 A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 인공신경망을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게 입력각과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큰 병원에서 그럼 환자들 데이터가 쫙 있잖아요. 그 환자들의 그 입력이 있잖아요. 나이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뭐 음식은 뭘 먹고, 뭐 운동은 얼마 하고, 뭐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증상들이 있잖아요. 정상 이렇게 상태가 어떻고, 뭐 혈압은 어떻고, 뭐 그 저기 뭐 PSA 수치는 어떻고, 뭐는 있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보면 정상인 사람과 정상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데이터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고요. 입력이 이런 입력이 상태가 좋은 사람은 아웃풋 상태가 좋고, 입력에서 운동을 안 하고, 과체중이고, 뭐 한 사람은 출력에서 지방이 높고, 많고, 뭐 혈압이 높고, 그러니까 이 입력과 출력, 그 정답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상태가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예측을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그 함수를 찾아내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다 피 검사하고 며칠 기다렸다가 또 뭐 문진하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죠. 자, 그래요. 자, 이제 그러니까 입력각과 정답을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메디컬 데이터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주어진 데이터를 잘 판단해서 이 신경망의 가중치들을 찾아서 그 기본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인류 병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초기에는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을 이용하여 얻은 예측값과 미리 알고 있던 그 데이터의 값, 정답 간에 오차가 생길 텐데 그 오차를 조정을 계속 해가다 보면 그러면 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는 그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가중치를 자꾸 바꿔가서 이 답이 들어가면 이 답이 나오게끔 맞춰주면 적어도 그 데이터에는 이 함수가 맞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만 사람, 100만 사람을 해서 그 100만 사람 전체에 대해서 대개 이게 들어가면 이가 나온 게 다 일치되게 되면 그러면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적절한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맞는 우리 함수를 찾아낼 수 있죠. 그걸 손으로 한다 그러면은 무모한 일이지만 이제 컴퓨터가 그만큼 발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만 잘 해서 알고리즘을 잘 짜서 컴퓨터한테 시키면 그래서 컴퓨터가 그걸 10만 명이건 100만 명이건 또는 1000만 명을 데이터들을 다루어서 우리에게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이때 계층 간에 각각의 연결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비례해서 이제 오차를 찾아서 이제 오차를 픽스해 가는 과정이 백 프로포게이션이에요. 오차 역전파법이에요. 이 오차 역전파법에 의해 각 계층에 전달된 오차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은 이미 학습한 이 경사하강법을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산뜻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응? 자, 우리가 이 오차가 생기고 오차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차 함수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오차 함수가 점점 줄어들게, 오차 함수가 최소화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미적분학에서 이 경사하강법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알고리즘을 이미 배웠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기 이 인공신경망에서 오차를 줄이는데 사용을 하면 딱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그렇게 적용해 봤겠죠. 자, 그래서 각 계층에서 입력 신호 XI를 받아서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계산으로 주어진 활성화 함수로부터 출력된 YI hat. YI 원래 XI가 들어가면 YI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임시로 초기치를 임의로 주고 그리고 집어넣어서 나온 값은 딱 YI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YI hat이 되겠죠. 그럼 YI hat과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YI 값의 차이, 에라죠. 그 에라를 모아서 함수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 에라 펑션이라고 하고 그 에라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답을 찾아서 적용하면 된다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박재원 씨, 아이디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수학이 원래 이게 상당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것이고 아주 레이셔널한 거라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하려고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수학에 거부감을 갖는 건 말로 이렇게 이해할 때는 다 쉽게 이해하다가 수식으로 바꿔놓으면은 그러면 수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냥 피해버려서 그렇지. 자, 보십시오. 이 YI하고 YI hat의 디퍼런스.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들의 그 차이의 노름들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제곱해서 더해 준 거예요. 자. 네. 잠깐만요. 여기서 포즈하고 박 박사가 마이크 갖다 줘서 왜냐하면 이게 오늘 수업 못 온 네 사람도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갖다 주세요. 그 사람이 무슨 질문했는지 마이크 갖다 주세요. 그래 얘기하세요. 녹음이 되게끔 합시다. 자 다시요. 질문 하나 둘 시작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오차 역점밖에 계산하는데 제가 답을 이제 처음 아는 답이면 생각했지만 일반적으로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게 오차에서 뭔지 가까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왜 몰라요? YI도 있고 YI 가지고 있고 그 YI hat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임의로 정해놓은 답이 YI와 YI hat과의 거리가 오차가 클수록 그 오차를 줄여나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오차가 큰 거를 줄여가려면 단계가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요. 그래요. 뭐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마이크 사용하세요. 네. 저희가 그럼 Y 값을 이미 이제 실제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어느 환자의 XI 값들하고 YI들의 값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에. 거기다가 어떤 임의의 행렬하나를 곱했더니 YI hat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정답지가 있는 이제 보통 러닝을 할 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구분을 하고 네. 정답지가 있는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는 Y 값이 있는데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 Y 값이 없다라고 하면 오차 역점파는 지도학습에서만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아요. 지금 진도를 이제 너무 앞서가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은 기본적인 이건 그보다 더 훨씬 이제 더 베이직한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전이에요. 아직 그 단계 전이에요. 지금은 일단 데이터가 있으면 도대체 이 함수가 무엇이냐는 걸 찾는 과정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얘기하실 내용 질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y A0x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y A0x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y hat이 나온 거예요. 그냥 A0 곱했더니 y hat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y에서 y hat을 빼준 거에 노름을 하면 성분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분별로 이렇게 쭉 차이가 되고 그것들을
그게 어떤 건 플러스이고 어떤 건 마이너스인데 그걸 다 더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섞어버리면 그러면은 막 에러가 엄청 큰데도 에러가 없는 걸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다 제곱을 한 거예요. 그럼 에러가 있는 것들이 다 그 에러 큰 만큼 다 큰 숫자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걸 쭉 더하면 이제 에러의 진짜 크기가 보여지죠. 네. 그렇게 하고 그거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해줬어요. 뭐 이 2분의 1은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이걸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이 제곱이 2가 되면서 없어지잖아요, 상세되게. 그래서 그냥 2분의 1을 해준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김혜영 씨? 네, 그래서 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중치를 이제 각각 갱신할 때, 그러니까 한 번 에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래 WIJ가 이제 그 초기 함수로서 그냥 이미 이루어진 초기 함수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그 다음 단계, 그 이터러티브 메소드의 다음 단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때 바로 경사하강법을 쓴다는 거예요. 원래 WIJ들이 올드가 있었으면 거기다가 이 모양이 똑같죠? 여기 뉴턴스 메소드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경사하강법이 바로 딱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올드에다가 여기 에러 펑션의 그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거기다가 에타를 곱해준 것을 이제 올드에서 빼준 것을 new WIJ라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IJ에 대해서 이걸 다 구하는 거예요. 이제 IJ가 적을 땐 손으로 해도 되지만 IJ가 이제 커지면 뭐 500바이 400 행렬 갖고 그러면은 벌써 2만 개 이 단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걸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하고 뭐 이렇게 배울 때 보면 손으로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손으로 하는 단계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 하시고 대학에서는 이제 다음 그거를 이용해 새로운 거를 실제 문제를 풀려면 손으로 도전하지 말고 손으로 하던 것을 어떻게 알고리즘화 시켜서 그래서 코딩으로 바꿔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되려면 자기가 직접 하기보다 이렇게 팀원들한테 분담을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 팀원의 분담 줄 사람 중에 그 몇 명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이제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게 몇만 개의 이 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를 짜서 여러 개 몇만 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그냥 경사하강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파셜 데리버티브는 배웠으니까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게 풀 아이디어예요. 이제 아래와 같이 간단한 신경망의 각 계층에 전달된 오차로부터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시그널 펑션 f of x를 걸쳐서 출력 y1과 y2를 얻었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xi들이 가서 yi들이 나오고 거기에 yi 햇들이 나오죠. 그러면 오차가 여기 t1 마이너스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값이 t1이었는데 이미 행렬에 곱했더니 나온 아웃풋은 y1이었다. 그럼 에러가 e1이 되죠. 또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e2가 되고 y2. 그래서 그것들을 쭉 모으면 그것들의 차이의 제곱들이 2분의 1 해준 게 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에러 펑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러 펑션을 그럼 에러 펑션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것들을 보면 요게 어떤 의미냐면 y1은 f of 여기 summation of xi's wij이고 또 여기 요 t2-y2의 제곱은 t2- 요 y2가 f of 요거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가로 오케이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렇게 표현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모양이 요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오차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때 은닉층에는 은닉층에는 출력층과 달리 목표하고자 하는 정답이 따로 없으므로 이 오차에 대한 것이 이 중간에 이 히든 레이어에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때 또 앞서서 언급한 오차 역전파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는 그래서 신경망 사이에서 오차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입력 신호가 입력층으로부터 은닉층을 거쳐서 최종 출력층으로 전파될 때 은닉층에서의 오차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계층 간의 각각의 연결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정도, 즉 가중치에 비례해서 오차를 역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죠. 같은 식으로 전 단계가 많아지면 그 사이에 쭉 거쳐온 단계부터 한 단계씩 그 오차를 계속 줄여가는 단계를 거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오차를 가지고 이제 그 전 단계 은닉층으로 들어가서 그 오차에 대한 또 같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적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출력층이 첫 번째 노드에서 오차 2원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노드는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와 가중치 W11 그리고 두 번째 노드의 가중치 W21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중치가 크면 오차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므로 가중치에 비례하여 오차를 은닉층에 이제 전달해 주게 되고 따라서 E1H는 은닉층의 첫 번째 노드에 전파된 오차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E1H는 요거 곱하기 E1 플러스 요거 곱하기 E2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E2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표현하면 E1H하고 E2H라는 이루어지는 벡터는 요 행렬 곱하기 요런 E1, E2 에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이때 여기서 요 분모 W1 플러스 W21이라 요거 분모들을 여러분들은 행렬 계산하고 뭐 디터미넌트하고 뭐 할 때 이 상수 있는 것들은 밖으로 뽑아내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연립방정식 풀 때도 그 상수배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표현을 단순화시키면 딱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비율이 없어진 거 일정 부분 비율만 이제 미리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그 몇 배 비율은 그 옵티멀 솔루션 하는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얻는 답이 원래 우리가 얻는 답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벌써 우리가 W11, W12, W21, W22에 대한 이제 다음 단계의 답을 얻은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출력층에서 얻은 오차로부터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를 이제 그래서 갱신하게 돼요. 새로 얻은 값으로 이제 바꿔주고 거기다가 이 데이터를 다시 곱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이 에라 펑션의 W11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구하면 이걸 쭉 계산해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1, 2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2, 1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또 W22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비슷한 식으로 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MN에 대한, WMN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중치들을 다 구하면 대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럼 이걸 다 구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올드에서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이거를 파셜 데리버티브 오브 E with respectWij를 빼서 Wij의 new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가중치 MN개를 Wij, MN개를 다 갱신합니다. 갱신하고 은닉층에 전달된 오차로부터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를 이제 갱신해요. 그래서 요걸 로테이션을 한번 그대로 사용하면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X1, X2가 이제 들어가서 Y1, Y2가 표현이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오차를 이제 반영하고 이렇게 출력층에 나오고 오차를 반영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XI는 입력층의 I번째 노드에서 입력, YJ는 은닉층 J번째 노드에서 출력, EJH는 은닉층 J번째 노드에서 전파된 오차를 오차임으로 이것으로부터 파셜 데리버티브 오브 E with respect Wij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EJH 곱하기 YJ 곱하기 1-YJ 곱하기 XI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경사각법을 적용해서 이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모든 가중치 Wij를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반복해서 거쳐서 옵티멀 솔루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때 이것이
우리가 임의의 어떤 데이터에 워킹하게 하려면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거쳐서 우리가 그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게, 이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려면 먼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함수, 정확한 행렬 A를 찾아야 되고, 그 정확한 그 행렬 A를 찾기 위해서는 이 입력층과 출력층이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뭐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친 게 거쳐서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구성하게 되고, 이때 이 은닉층이 여러 개 있는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이것이에요.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 있으면 다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기계학습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러닝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딥러닝이 핫 이슈가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 느꼈지만 2000몇 년, 3년 전인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때 그 키 아이디어가 바로 이 딥러닝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됐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여러 군데, 이게 지금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이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더 나은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또 그런 일들 계속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과 이 5차 전파법을 우리가 일단 간단히 배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문자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김혜영. 우리가 보여준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건 한 단계를 보여드린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단계가 더 깊어지면은 요 계산식들이 점점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인문이니까, 예, 수식으로 표현해 준 건 그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요. 다 반영하죠. 수학적으로 다 증명해 놓은 거예요. 몇 개가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모델을 짤 때 몇 개를 쓸 건지를 판단하죠.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만 집어넣어서 해보죠. 그러면 빠른 시간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이 우리가 쓸만하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이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요 두세 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필요하면 10개나 뭐 15개 정도를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시간도 더 들고 비용도 들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적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걸 쓰면 되죠. 근데 그것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컴퓨팅 파워도 확 늘리고, 그리고 돈 예산도 확보해서 한 윤리층을 뭐 몇십 개로 늘려서, 그래서 그 시간도 넉넉히 잡고 파워도 슈퍼컴도 시간도 넉넉히 잡아놓고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우리가 디자인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시작은 작은 거 갖고 만들어서 해보고 그걸로 워킹하면 그냥. 근데 다른 회사보다 더 이기려고 그러면, 다른 회사가 그렇게 한 두세 개 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잘 되고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그보다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측도 정확해야 되고 손해에 대한 예측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 모델보다 훨씬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려면,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히든 레이어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될 거고, 데이터도 더 많아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더 잘 만들어서, 그래서 경쟁하면 더 정확하게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수익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할 수 있겠죠. 네. 인공신경학 하다 보니까 이제 층이 깊어지게 되면 네. 차를 찾아가지고 이러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연쇄법칙으로 이거를 층이 깊어지면 그렇죠. 연속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계속 이동을 반복해가지고 이제 층 누르기가 좀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책임 누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다 이제 저희가 되어 있었던 건데 네. 찾아보니까 이 5차 역전파법의 이제 기본이 되는 후진 방식 자동 미분인가 그게 이제 1980년대인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아예 생각을 처음에 못했다라는 거죠. 기술이 만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가 거꾸로 미분했을 때 이제 같이 다 움직이니까 미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나중에 나왔다는 게 조금 의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 수학자들은 그냥 흙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를 해놔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놔요. 왜냐하면 저 수학 교수가 서바이벌 하는 것이 계속 연구하고 아웃풋을 내는 거고 논문 내고 그렇게 저술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얘기하듯이 그것을 왜 안 했냐 하는 건 누가 안 물어봤고 누가 물어봤으면 그때 벌써 했을 거고 그리고 그때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려워서가 아니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때 필요했으면 그때 했을 거예요. 특히 미분 같은 거는 몇백 년 동안들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거잖아요. 매번 가리키고. 별로 체인룰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걸 이해하는데 이 방법에서 이게 좀 더 개선해야 될까? 그러면 개선하면 좋겠다 하면은 그전 거에 조금 더 수정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서 이 수학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뭐 하다 보면 더 경쟁력 있게,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경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전 걸 이해한 사람은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요 단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면, 요거에 뭐를 하나 믹스업해서 하이브리드로 하면, 초기 단계에서 한 방법만 써서 쭉 수렴해 가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는 좀 더 빨리 듬성듬성 접근해 가는 걸로 해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거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또 어떤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면 더 빠르고 하는 걸 두 개 믹스업하면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증성 일어나는 그런 경우, 이터러티브 메소드들이 그렇잖아요. 지그재그 안 일어나게끔 그냥 딱딱 찾아서 가면 비용이 엄청 절약되죠. 처음 단계보다. 그걸 하는 식으로 그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 툴은 이미 몇천 년 동안 개발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게 낫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스 메소드는 대학교 1학년 때 다 배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기울기는 수능 시험이건 뭐 어디건 나오니까. 그 아이디어들이 지금 계속 발전돼서 모양 똑같듯이 수백 가지가 나와서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쓰는 것은 컨지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주로 쓰는데 어쨌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수십 가지 있죠. 선형계획법도 그렇고 뭐 쿼드라틱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다 큰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아니라 다 기본 아이디어를 이런 문제는 이게 좀 슬로우하니까 그걸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면 그 전에 해봤던 시도들 중에서 이거랑 섞어서 좀 개선하면 좋겠네 해서 그걸 워킹하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쓰다가 이제 또 다른 데도 그러면 그게 쉽게 금방 알려지잖아요. 그럼 딴 데도 그 개발해서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슷해지잖아. 그러면 또 다른 후속 기업들이 그거를 넘어서서 뭐 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들을 더 임프루브 시키면 좋을까? 반도체 개발도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스톱 여기서 이거는 먼저 이줌이 아니라 이거를
리즘이 아니라 스톱이야? 아니야. 이게 계속 녹화를 할까? 계속 합시다. 그러면 13, 14까지. 12, 13, 14. 자. 아이고. 계속해서 끝내고.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강의의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글자 인식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근엽 씨.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글자 안에 이제 픽셀이 픽셀에 대한 값이 그걸 다 확인하는 누군가가 필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그 필기체와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우체국에서 엄청난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든 아이디어예요. 옛날에 이렇게 우편번호 쓰고 그래서 보내면 우체국에 우편번호 쓴 수백만 개의 편지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글자 보고 우편번호 분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류하면 그거 또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그 지역별로 갖고 다니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우체국마다 필요했던 거죠. 모든 우체통마다 필요했던.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온 세계에서 다 사용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편번호가 글자 1, 2, 3, 4, 5, 6, 7, 8, 9, 10 그거 글자 인식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 문자 인식하는 이 아이디어 하나가 그래서 편지를 그냥 쭉 보내기만 하면 글자 인식해서 다 저절로 자동으로 다 분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정리돼서 그냥 그 집배원은 자기가 해당되는 번호만 딱 들고 그냥 나가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만큼 많은 그 잡에 대한 변화를 줬겠어요? 엄청난 변화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그치겠어요? 그 외에도 무궁무진하죠. 지금 100년 전, 200년 전에 쓴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 있죠. 이런 책들 그냥 옛날에 이거 파일이 있고 없잖아요. 다. 200년 전, 300년 전에 그 고서들. 그것들을 그냥 스캔해서 이미지로 다 구글 북스 프로젝트가 그런 거잖아요. 다 스캔해서 갖고 있었던 거 아니라 그 만들기 시작해서. 근데 그것들 스캔해서 가지고 있어도 그거 누가 어떻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연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문자 인식하면서 다 그 글자 다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검색하면 그냥 구글북에서 다 뜨죠? 200년 전, 300년 전의 글자들도 다 그냥 인식하죠? 그게 더군다나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타입 붙여놓은 것들이니까 일찍이 별로 에러가 날 것도 없죠. 거의 정확하게 인식되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지금 카페에서 그냥 쓰고 보고서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컨텐츠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PDF, 아도베가 돈 버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자 인식 기술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남보다 조금 더 앞선 기술을 소개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딴 데서 딴 사람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문자 인식 기술로 스캔한 거 저장해서 하고 하는 기술 하나 갖고 엄청나게 수익성 좋은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숫자 인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음성 인식까지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또 그다음 음성 생성까지도 이제 이 자연스럽게 그 기술들이 이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배운 이런 지식들, 앞에서 배운 지금 인공지능에 관련 지식들, 그리고 뭐 PCA 또 그리고 여기 지금 백프로포게이션 이런 것들이 바둑 두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글자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다음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미래 예측이라든지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갈 수 없어. 모든 기업이 다 영향권 안에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실업자가 됐습니다.
어저께, 이틀 전에 신문에 나왔었죠. 공무원 25%가 실업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어느 부서였지? 평균 그랬고, 어느 부서는 30몇 %였죠? 34%? 그 부서가 어느였죠? 공무원 34% 줄일 수 있는 부서. 외교부.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교부. 근데 지금 구글 번역기로 웬만한 거 다 통역되지 않아요? 그렇죠? 구글 번역기가 지금 음성인식으로 이 스마트폰 딱 해놓고서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기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바로 저장되죠? 그럼 그거 바로 구글 통역되죠? 그래서 그거 바로 음성으로 바뀌어서 소리로 불러주죠? 그렇죠? 그게 뭐 영어, 프랑스어 이런 정도는 그냥 거의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문장도 배치도 필요 없이 그냥 주르륵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어, 일본어 같은 거는 그냥 하나만 바꾸면 그냥 쭉 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 통역사 하는 사람 싹 다 없어지잖아요. 순식간에. 34%인가 단번에 없어질 수 있는 부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금도 덜 내도 되고. 자, 가십시다. 계속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인공지능에 대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리고 Backpropagation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어떤 문제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예로 이 MNIST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그 숫자를 인식하는 그 알고리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우체국에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적은 우편번호를 이제 사람들이 읽고 분류해서 배달하는데 많은 인력을 투입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서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손으로 적은 숫자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손으로 글자 쓰면 이렇게 다양하게 글자 쓰죠. 이 글자 손으로 쓴 걸 뭐 100만 개 또는 뭐 10만 개 정도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슨 글자다 이렇게 인식하게 하면 됩니다. 위에 같이 손으로 쓴 글자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이거를 엠니스트한 말이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이게 엠니스트의 약자예요. 이거의 약자가 엠니스트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가로 세로 각각 28 픽셀인 흑백의 숫자 이미지 7만 개를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프랙티스 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6만 개는 학습용 데이터고 1만 개는 테스트용 데이터인데 이 각 데이터에는 손으로 쓴 0부터 9까지의 이미지, 숫자의 이미지와 그 레이블이 이제 원래 손으로는 이렇게 썼는데 이 숫자는 뭐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이죠. 정답이 같이 데이터하고 써 있는 거예요. 이 기계학습의 성과를 벤치마크 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엠니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하나 만들면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서 잘 워킹하면 다른 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한글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하나를 만들어서 일본어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의 숫자 이미지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코드예요. 코드를 한번 보면 이 코드를 이렇게 먼저 여기서 보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러고 데이터 엠니스트 학습 데이터 안에 이제 이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V 파일을 리스트로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열고 그리고 그 CSV 파일을 읽고 그러면 저장한 숫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28x28 행렬로 바꾸고 글자 이렇게 쓴 거니까 어디는 흑색이고 어디는 백색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흑색 백색을 28 곱하기 28 행렬이면 그걸 하나의 벡터로 28 곱하기 28 원바에 28 곱하기 28 벡터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그 벡터에다가 우리가 행렬을 곱해서 그 이미지가 뭐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건 무슨 글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을 이미지로 시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fo.png 파일로 이제 저장하게끔 한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그러면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보면 이게 7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인식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러온 글자가. 여기서 요 불러올 때 요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이게 0이 아니라 여기에만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데이터 셋에서. 그 다른 데이터에서 불러온 글자는 뭘까? 그러면 이건 2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면 그거는 7이었다. 다른 걸 불러오면 그건 2였다. 이렇게 인식한, 일단 그 불러온 데이터가 뭐라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러온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7이라고 또는 1로 바꿔주면 2로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이 숫자 이미지를 행렬로 변화를 하면 이제 28 by 28 픽셀 그게 행렬이 되고 총 그럼 784개의 픽셀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0101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밝기를 0을 검은색으로 또 255를 흰색으로 설정하면 그러면 그 글자가 그 글자의 그 진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흰색이 얼마큼 가깝고 백색이 검은색이 얼마큼 가깝고 하게도 구분할 수 있죠. 그 각 픽셀의 위치와 크기, 위치와 밝기를 예를 들어서 가로 12, 세로 6번째 픽셀가 82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벡터로 12, 6, 8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숫자 이미지를 행렬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그 데이터 하나가 그럼 숫자 하나를 우리가 784 by 1 벡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숫자들이 0부터 몇 사이에 들어있게 하고 자, 이 벡터의 각 성분은 입력 신호가 돼서 각 입력층의 노드에 입력이 되고 신경망을 거쳐서 출력층의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때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채팅방에 그냥 질문 바로 하셔도 돼요. 이때 박 박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층의 신호가 가장 큰 노드의 레이블로 숫자를 판단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출력층의 신호가 가장 큰 노드의 레이블이 7이면 그러면 이를 숫자 7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인식해서 비교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7에 가장 가깝다고 인식이 되면 이건 베스트 클로지스트 숫자가 7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숫자를 대충 이렇게 손으로 쓴 글자를 집어넣어주면 이거를 84 곱하기 1 벡터로 바꿔서 거기다가 우리가 행렬을 곱해서 이제 히든레이를 거쳐서 이제 출력층을 거쳐서 나온 답으로 이 글자는 7에 가장 가까운 글자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처음에 쓴 걸 인식했는데 잘 가깝지가 이게 정확한 걸 못 찾았어. 그러면 다시 에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에라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거는 7에 점점 가까워졌다. 그래서 7로 내놨던 소리예요. 이때 오차 역정파법, 경사하강법이 다 쓰여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훈련되는 과정을 학습 데이터를 100개로 테스트 데이터를 10개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이 데이터들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은 여기서 다 찾아서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기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코드 다 만들어서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인공신경망 네트워크예요. 보통은 이런 거 누가 만들지도 않고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죠. 자, 어쨌든 우리한테 맞게 여기 우리 이 모바일 세이지 실습실에서 돌아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컴퓨터에 깔지 않고도 여러분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자, 신경망 클래스를 정의하고 신경망을 초기화하고 그러고 여기에 은닉망, 입력망, 은닉망, 출력 계층의 이제 노드 개수를 설정해주고 가중치를 주고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신경망에 질의하고 그 다음에 그 입력, 은닉, 출력의 노드수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인시로 784 바이 1 벡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히든 노드는 100개로 하고 아웃풋 노드를 10개로 하고 해서 학습률을
이제 그래서 학습률을 테스트해 봤는데 이게 해보니까 요것을 점점 3,000 또로 높이면 300으로 높이면 그러면 65에서 65% 점점 뭐 70%까지 높아지는 걸 확인했고 내가 직접 해봤어요. 이 10을 만으로 높이니까 65%에서 95%까지 항상 되는 걸 확인했어요. 이 서버를 사용한 건 그냥 내 연구실에 있는 그냥 서버를 그냥 사용한 거고 뭐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패럴 컴퓨팅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게 뭐 만이 아니라 뭐 100만을 사용해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학습률이 확인되게 했고 그래서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여기서 F4 요게 주기를 이게 학습 데이터가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횟수 이 주기를 이제 5로 잡고서는 코드를 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답의 비율인 성적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걸 보도록 그렇게 한 코드를 실행 한번 시켜보죠. 별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바로 이게 그냥 내 방에 있는 PC에서 지금 한 거예요. 네. PC에서 레노바 그 워크스테이션에서 그냥 한 건데 이제 퍼포먼스가 0.6으로 나오죠. 이 숫자를 100개를 여기서는 100개와 테스트 데이터 100개를 사용한 것인데 이게 지금은 60%로 나왔지만 내 연구실에서는 좀 한가한 시간에 해서 그런지 70%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10,000개로 해서 좀 고쳐줄까요? 그래서 에포크를 뭐 5가 아니라 한 7로 해줄까? 7. 그리고 이거를 좀 고쳐주거나 뭐 데이터 숫자를 좀 더 늘리거나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아웃노드 이거를 100이 아니라 한 300 정도로 해줄까요? 어쨌든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너무 크게 하면 이게 한참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조금씩 높여가면은 그 퍼포먼스가 또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나온 말은 대개 이런 숫자들 10개쯤 집어넣으면은 7개는 정확하게 맞췄다 이런 소리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위의 결과로 신경망의 정확도가 지금 우리가 짠 코드는 정확도가 한 70%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아까 김효영 씨가 얘기했듯이 90도를 높이고 싶으면 아까 같이 데이터 숫자도 늘려주고 테스트 학습 데이터 숫자를 늘려주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의 이터레이션 숫자를 더 늘려주고 뭐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를 늘리고 또 6만 개의 그 학습 데이터를 다 학습시키고 그다음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약 95%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엠리스트 데이터세트의 손글씨 숫자를 인식한 사례는 이거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제 우체국에서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걸 그냥 활용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정말 엄청난 데이터가 매일 생성되고 있으니까 이런 그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엠리스트 숫자 인식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성 또는 신호를 인식하거나 문자를 인식하는 것도 유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이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조언을 부탁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 검색하고 찾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고 실습해 봐서 결과를 찾아서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몇 %는 어디에 투자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는 정도까지 사실 비서가 전문가가 조언하는 식으로 사실 그 중간 과정은 사실 사람이 다 검색하고 찾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 중간에 검색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컴퓨터가 이미 다 해주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앉아서 검색하고 찾고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까지를 다 한꺼번에 컴퓨터가 하게끔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자업시장이 또 엄청 바뀌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비서한테 자 저기 여기서 내 서울역까지 가려면 저기 어떻게 가면 좋을까? 또는 내가 대전까지 내가 몇 시에 회의에 가려고 그러는데 좀 방법을 알려줘라. 그러면은 뭐 몇 시까지 가시려면 지금 검색해서 찾아보고 몇 시에 도착하시려면 몇 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자리는 어디 자리가 있는데 어느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할까요? 뭐 이렇게 특석으로 할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어느 걸로 몇 시 걸로 예약해줘. 그럼 바로 예약해 주는 거. 이런 정도들은 이게 지금도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서도 이제 많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게 자연 이것들을 지금 MIT 그 미디어랩에서 제일 신경 쓰고 AI 연구소에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여기에 연구력이 좀 집중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크니까.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음성 또는 문자가 인식하는 것 이외에 말한 사람이 의미하는 것, 또 필요한 것들을 추론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인공지능 비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뭐 피자 회사를 차리고 싶다 또는 피자 회사를 사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고 피자를 어떻게 요리해 먹겠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내가 하는 것이 인볼브 됐다면 그러면 조리법에 대한 레시피를 찾아서 주겠지만 그냥 오늘 피자 그러면 쉽게 이해해서 조리법이라는 용어도 없고 팩토리라는 얘기도 없고 뭐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피자를 어디서 먹으려나 보다. 그러니까 쭉 검색해서 피자 그 근처에 자기 위치 정보 파악해서 주위에서 피자 회사들을 피자 점들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가까운 데 순서 그리고 또 가성비 높은 걸 검색해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전에 가봤던 데가 있으면 그거랑 연결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뭐 저기 그 좌측으로 어느 길로 뭐 1.5km쯤 가면 뭐 오른쪽에 무슨 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제 1순위는 뭐고 2순위는 뭐고 3순위는 뭔데 선택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다음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측으로 뭐뭐라는 지노스라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정도들이 이미 다 워킹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작동되는 코드들이 아까 소개시켜준 그런 코드들이에요. 그것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쉽게 설명 안 되는 게 어쨌든 너무 쉽게 설명한 거 아닌가 싶으네요. 자, 보기 이거를 좀 더 크게 전체 보기 페이지 확대 전체 화면 모드. 자, 그러면 요약할게요. 지금 이제 10시 원래 15분까지 하고 브레이크를 갖는 건가요? 10시 30분까지 하고 브레이크를 갖는 건가요? 자, 30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거 다시 요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빠뜨린 거 몇 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주성분 분석들을 학습했죠? 예, 주성분 분석이 얼마큼 중요한지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고, 여기에 싱귤러리티 컴포지션이 사용됐다는 것, 아주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주성분 분석의 사례 학습들을 했었죠. 데이터들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과 공분산 행렬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로부터 이 공분산 행렬을 생성해서 이 공분산 행렬에 SVD를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적용하고 그다음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찾아서 PC 스코어들을 찾는 과정들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을 하셨고 그 보고서도 공유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을 오늘 배웠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하나의 신경세포는 여러 개의 다른 신경세포들로부터 전달받은 그런 입력신호에 반응하여 세포막이 그 역치,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임계값 전위에 도달하면 다음 신경세포에도 일정한 크기의 출력신호로 전달하게 된다고
했고요. 그것을 모델링한 것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 신경망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링한 것이고 이때 뉴런의 돌기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듯이 인공 뉴런에서는 가중치, 웨이트, WI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작동 원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y 콜 f of x 함수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것이 리니어 펑션, 그리고 리니어 모델링을 했을 때 y 콜 ax 그 행렬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xi들이 많고 yi들이 많아질 때는 거기에 따라서 n by n 행렬이 주어져서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의 구조의 기본적인 수학적 모델링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는 y 콜 ax 대신에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 이퀄 y 트랜스포즈라는 이런 모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트랜스포즈가 다 인볼브되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직관적으로는 그냥 xi들이 들어가서 행렬에 곱해져서 yi들이 나온다 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수학적인 걸 별로 신경 안 쓰면 그냥 이렇게 사용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전혀 당황하지 말고 y 콜 ax 이게 표준이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게 복잡하게 쓰여 있어도 굉장히 단순한 그런 수학적 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활성화 함수 사용한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사용하고 이것은 헤비사이드 펑션에 저를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디퍼런셜을 한 함수로 적용한 것이고 실제로 이걸 이해하신 후에 이거의 단점을 더 보강해서 더 효과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는 것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나 렐루 펑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많이 쓰이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갖는 성질이 그 중에서 특히 f' of x가 f of x 곱하기 1-f of x하고 같아서 데리버티브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서브스티튜션으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렐루 펑션이라는 것은 Rectified Linear Unit 펑션의 약자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실제 이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면 가중치 WI들이 결합해서 그래서 그 값이 함수에 들어가서 그 함수 값으로 f of x로 출력 값이 나오게 되고요. y로. 그래서 지금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xii들이 들어가면 시그마 오브 그 1차 결합들이 들어가서 yi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히든 레이어를 활용하고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입력값과 정답을 알고 있는 충분히 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신경망의 가중치인 WIJ들을 다 찾아내면 그럼 행렬 A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신경망의 모델링이 끝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된 거냐면요. 이전의 수학적 모델링은 수학적 모델링 전문가가, 응용수학 전문가가 이 수학 데이터들을 보고선 이 수식으로 그걸 만들어냈어요. 수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모델링을 했어. 근데 모델링을 해도 그 정확도가 뭐 75%, 80% 거기에 그 모델링 기초 해놓은 것을 또 더 어드밴스된 전문가가 보고 검토해서 그 미비한 부분을 보강하고 고쳐서도 85% 이 정도 정확도로 갖는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걸 갖고 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는 이 데이터를 충분히 주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니까 처음에 대충 해도 아까 같이 60%, 70% 정확도는 나오고 데이터만 충분히 주고 알고리즘을 조금만 손대면 금방 90% 또는 95%까지 정확도를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의 수학적 모델링을 하던 것보다 더 정확한데 더 비용도 덜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을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니드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훨씬 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그 모델링을 손으로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다면 6개월,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연구 논문을 쓰고 할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걸 할 때는 사실은 몇 달 안에 할 수 있죠. 그거보다 빠르게 몇 주 안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정확하고. 어쨌든 그때 이 아이디어가 그럼 이 웨이트를 찾는 WIJ를 찾는 아이디어가 이 오차 역전파법인데 이 오차 역전파법의 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그냥 갖고 만들려고 그러면 무모하고 왜냐하면 데이터 중에서는 데이터가 잘 모아진 것도 있지만 데이터에 오염물들도 많이 그러니까 불순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그런 것들. 그 멀펑션들도 있을 거고 이게 약간 오류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충 이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클리닝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데이터를 받으면 대충 이렇게 포맷에도 맞게끔 그리고 이 성분들도 다 정리해 줘야 되고 그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엑셀 파일 같이 딱딱 제 X축, 제 Y축에 뭐뭐가 제자리에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것과 같이 이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저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같이 섞어서 쓰려고 그러면 이쪽에 입력, 데이터 저장 방법과 이쪽 저장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칸을 맞추고 해서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작업이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돈도 많이 들고. 그 전처리를 하는 게. 그것이 없이 그냥 무모하게 그런 걸 모르는 채로 그냥 막 컴퓨터만 돌리는 사람은 사실은 하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처리를 잘해서 좋은 데이터들을 잘 쓸 수 있게끔 하고 아웃라이어들도 정리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그걸 훈련해야 좋은 방법이 나오죠. 좋은 함수를 만들 수 있죠. 모델링은. 그래서 어쨌든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눠요. 테스트 데이터라고도 하죠. 보통은 원 데이터의 80%나 90% 정도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10%나 20%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부터 입력과 이 관측값을 이제 observed value라고 그래요. 를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그리고 이제 임의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행렬을 먼저 임의 행렬을 집어넣어줘요. 되게 쉽게 시작하면 다 111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보면은 무슨 행렬이 있죠? 그게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정도로 그냥 되도록 해서 집어넣어서 시작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학습 데이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여기를 이제 아까 초기 값을 설정해 줄 때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집어넣을 수 있지만 보통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좀 단순하게 짜고 그 적당한 초기 함수가 들어가면 초기 행렬이 들어가면 다 작동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고민이 적고 초보자도 바로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복잡하게 시작을 안 해요. 어쨌든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하고 이때 이제 행렬이라든지 활성화 함수를 되게 설정을 해주지요. 그다음 학습 데이터 입력층에서 학습 데이터의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와 계산 후 주어진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은닉층으로 전파되고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층으로 전해질 신호가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되어 출력층에서 해당하는 결과 예측값이죠. 예측값을 얻게 돼요. 이 예측값과 관측값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여 단계 3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오차가 최소화할 때까지 4에서 6까지의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입력층을 거치고 가중치를 다시 계산하고 그리고 은닉층을 다시 또 돌아가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층으로 전일 신호가 계산되고 해서 출력층에서 예상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오차를 계산해서 그 오차를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을 쓰고 그 다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참 반복해서 반복을 하니까 뭐 이포크를 5번만 해라 아니면 100번만 해라 해서 하면 돌고선 끝나서 이제 모델이 WIJ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 그 행렬을 가지고 그 행렬 A에다가 남겨둔 테스트 데이터를 곱해요. 그러면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관측값하고 잘 맞아떨어지면 그럼 잘 된 거예요. 그게 80%, 90% 뭐 이렇게 나오면 한 번에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나와서 60%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숫자를 늘리거나 그 다음에 이폭 스타를 늘리거나 또 훈련을 좀 더 시키는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그러면 이제 시간을 예측할 수 있죠. 아까 요 정도 60% 얻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이걸 90%까지 올리려면은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그리고 또 시간은 얼마 정도 예상해서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매니저한테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슈퍼컴퓨터 사용 시간을 배정받고 그러고 이제 돌리면 대개 그 시간 안에 나와서 정확도가 95%가 되는 모델을 만들어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을 거고 그거를 예측이 자꾸 틀린다 그러면 그 예측이 자꾸 틀린다는 얘기는 이 수학적 이 알고리즘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대충 이해하면 한 2번 정도 해보고 나면 그 변화율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했을 때는 이 정도 걸릴 거다. 비용이. 시간이 얼마 걸리고. 이거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해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컴퓨팅 퍼실리티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예측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초보 단계를 여러분들이 돌려보고 그다음 예측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 보강해서 어느 정도 안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그 다음은 초보자들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필요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과정은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트레이닝 데이터 개수를 늘리거나 이포크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서 딥러닝에 관한 수학적 이 내용은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죽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에라를 보면 yi하고 yi 햇의 그 디퍼런스 노름이죠. 디퍼런스의 스퀘어 한 것을 이제 합해서 그래서 에라 펑션으로 하고 에라 펑션의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구해서 ij에 대해서 그래서 그 old wij를 new wij로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각 계층에서 전달된 오차를 계산해서 그래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백 프로퍼게이션을 사용하고 이때 각각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찾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해서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 에라들에다가 요걸 곱해 주는 것이 이런 에라로 나타나니까 이게 계속 작아진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점점 수렴해 가는 거 아니에요? 0으로? 그럼 에라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0에 가까운 어느 정도 값에서 이걸 멈춰라.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출력층, 그래서 요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체적으로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원원에 대해서 이렇듯이 원투에 대해서는 이렇고, 원투원에 대해서 이렇고, 투투에 대해서는 이렇고, IJ에 대해서는 임의로 이렇다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된 게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책에도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있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 책에도 없어요. 이거 다시 완전히 새로 쓴 거예요. 수백 개 서베이 논문들 보고 다 해서 아주 잘 정리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최초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 WIJ를 업데이트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웨이트 WIJ를 얻을 수 있고 행렬 A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함수 F 또는 시그마를 얻을 수 있어서 모델링이 끝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Y = AX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아웃풋을 할 수 있어요. 즉 회사에서 X1은 뭐로 X2는 뭐로 이렇게 투입을 하면 그러면 예상하는 결과는 이거라는 걸 바로 예측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뭐 몇 %로 높이는 게 목표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이 정도고 이렇게 바꿔주면 저렇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링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금방 할 수 있죠. 어느 지점엔 투입을 더하고 어느 지점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예상을 실제로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회사로 피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열린 문제들에 대해서 다 토론을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 누구가 자, 최준원님. 자, 궁금한 거.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오늘 뭘 배웠어요? 저 성적표 프린트아웃 해왔습니까? 그거 다 회람시키세요. 회람시키세요. 거기다 그냥 고치세요. 마음대로 고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메이크업 하세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요새는 교육부에서 이런 거 모든 거 근거 없이 성적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막 징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석 점수를 내가 온라인 출석 점수를 10점을 만점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온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한 게 90%까지 다 있으면 그럼 뭐 100%지만 90%까지 다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에 실제로 다 출석을 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클릭도 안 돼 있으면 이 사람 그때 정말 있었냐는 증거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뭐 찍어놓은 것을 몇 년 동안 보관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기록에 다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자기가 받아야 될 점수는 다 포인트 기록해두고 다 그러니까 쓰고 그냥 흔적만 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흔적이 있으니까 난 여러분들을 믿고 또 여러분들은 나중에 누구한테 검증받을 때도 다 확인이 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수업은 끝났고요. 예, 오늘 진도는 이제 다 나간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아니 5분 동안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해서 뭐 채팅방이건 또는 Q&A에 올리시고 그 다음 10분 쉬고 우리가 11시부터 11시 5분 전부터 준비해서 11시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최준원 씨. 자, 오늘 배운 내용 또는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에 이제 능력층에 대해서 능력층이 어떻게 인풋을 때 능력층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실력으로 나오는 데 대한 어떤 함수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를 관련해가지고 디자인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충 배운 게 이해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학습 시간을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했죠. 온라인 수업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거의 뭐 예외 없이 다들 열심히 하신 거 인정하고 열심히 시간을 썼으니까 그 남는 게 있죠. 예습을 해서 하니까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같이만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MIT를 가건 하버드를 가건 뭐 스탠포드에 가건 해서 공부할 때도 별로 어려움 없이 공부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학습 방법을 잘못 잡아서 그 옛날에 학부 다닐 때 수학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거의 실패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래도 요약하거나 뭐 요약할 게 없으면 요번 학기에 우리가 학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학습에 도움이 된 학습 방법 같은 거를 요약해 주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들 보고서를 쭉 평가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내가 하라고 10번도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첫 줄을 그냥 힘들게 보냈다는 얘기 있는데 다음에도 그런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진 않았잖아요.